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그 심리적인 이제 갈등과 창피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수치심과 어떤 이런 이제 심리적 갈등이 유발돼서 집에서 이제 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네. 그래서 역기능적 자녀, 가정의 자녀 역할을 한번 보면요. 이것도 이제 가족복지에서 한번 배우셨어요. 영혼과 희생양, 잊혀진 아이, 귀염둥이. 이런 이제 각자 나름의 이제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있죠. 이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성장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웅 역할을 했는지, 희생양이 역할을 했는지, 잊혀진 아이 역할을 했는지, 귀염둥이 역할을 했는지. 네, 대부분의 영웅 역할은 어때요? 음, 어, 뭐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런 영웅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남이나 장녀들이 영웅 역할을 하죠. 우리 가족의 아빠가 뭐 역할을 제대로 이제 돈 벌어오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엄마가 대신 그 생계를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 그래도 그 가족 안에서 가장 이제 잘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 가족을 갖다가 책임지는.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장남이 이제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장녀들도 마찬가지죠. 늘 엄마가 일하고도 가시면 이제 집안일을 갖다 대신 도맡아서 하고 동생들 보살피고 이러면서 자기 역할을 이제 하면서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너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그 자녀 동생들을 갖다 다 이제 책임지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경제적인 역할을 못했을 때 장남이나 장녀들이 또 동생들을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자기는 대학을 못 가고 동생들은 다 대학을 공부시키고 또 홍기도 놓쳐가지고 평생 이제 그냥 홀로 지내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잊혀진 아이는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말 잊혀진 아이로 뭐 중간에 껴 있으니까 뭐 내가 뭐 크게 별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갖다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소외되는 거죠. 역할이 이제 중간 아이들은 이렇게 양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소외되고 또 부모가 원치 않아서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이들 이런 경우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소외를 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고 이랬을 때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그런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네 아빠랑 결혼을 했다든지, 네, 너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아이한테 전달이 됐을 때 아이는 이제 숨어버리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귀염둥이 같은 경우는 너무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웃을 일이 없으니까 나라도 이제 귀염둥이 노릇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웃을 일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재롱 부리고 웃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감정을 금이됐어.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코미디언 한 사람들이 꽤 있지요. 네. 한번 역할을 볼게요. 역기능적 가정에 이제 알고용도 자녀 역할명이 가족 영웅, 희생양, 잊혀진 아이, 귀염둥이 여기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급 스타예요. 가족 영웅. 반장하지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 일 중독자로 살아요. 그래서 늘 인정받아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 모범적으로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가족에서도 네, 가족의 영웅으로서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학교를 어디를 갔다면서요.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제 짐이 무겁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일을 갖다가 불안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늘 이제 자신은 자유가 없이 사는, 늘 쫓기면서 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희생양은 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이에요. 네, 집에서 그런 아버지한테 어떤 폭력적인 그런 걸 계속 이제 된 상태라면 어떻겠어요? 집에서는요 무서워서 못하지만 학교 가서는 자기 친구들한테는 만만하니까요. 그게 다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네, 욕구 불만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자랐을 때는 사회적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잊혀준 아이, 소외된 아이. 그래서 고독한 사람으로서 은둔자로 계속 이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그야말로 집안에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그냥 있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귀염둥이 학교에서 오락부장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익살본이에요. 사회생활의 개그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의 그런 역할 유형에 따라서 네, 가족의 역동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족 치료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가족에서 확인된 환자 IP라고 그럽니다. 아이덴티피티드 파티엔인데 이걸 약자로 해서 IP로 이렇게. 그래서 가족 안에서 확인된 환자의 증상은 가족 전체 체계의 역기능적과 병리적 구조를 갖다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계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 가족 치료는 가족의 건강한 면과 병리적인 면을 갖다가 상호 관계와 그 다음에 가족의 상호 관계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연관된 그런 게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게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오늘날의 가족의 문제는 모든 가족 내의 문제와 가족 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기능의 약화로서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 기능과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국가의 관점의 변화로 오늘날은 가족복지 개입이 최소화해서 지금은 적극적 개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점점 요보 가족이 아니라 전체 가족에 대한 접근으로,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국가에서 서울에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가족 상담을 위해서요. 네,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가족에 대한 관점이 이제 변한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안정되니까. 그래서 가족의 내부 문제, 가족 구성 간의 이제 그런 관계 문제와 그 다음에 또 개인 내적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외부 문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실업, 그 다음에 뭐 이사하고, 네, 그러고 뭐 이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교육 제대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받을 기회도 이제 박탈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내적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이제 통합돼서 이제 가족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종류가 있는데, 구조적 가족 치료. 그래서 이 가족 상담을 개설이 되면 요 가족 상담 한 학기 동안 들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족 상담의 종류를 보면 구조적 미누친이라는 학자, 그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사티어, 네, 다세대 가족 치료 보웬. 네,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는요, 구조적 치료와 경험적 가족 치료
기독교가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성하고 잘 맞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현대로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전략적 가족 치료 헤일리,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이거는 이제 드세이저와 인스버거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인수라는 사람인데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드세이저라는 이제 상담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를 이렇게 이제 센터를 열어서 이제 거기서 상담을 하던 분들인데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 가족 치료 화이트 이렇게. 네, 또 많지만 이제 우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가족복지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가족복지란 가족 전체와 그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증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복지적 개입이 기독교 가족 복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족 복지는 뭐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봉사 활동 및 사업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교회나 또는 교단, 교단을 복지의 이제 실천 현장에서 건전한 기독교 가정 육성을 위해서 이제 복지적 개입을 하는 거죠. 사랑 실천 의지로 이것은 이제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전도 위주로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경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족 기능과 역할 가운데서 가족의 문제의 회복과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기본 욕구 충족, 이것이 어려운 시대라서 가족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해졌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반 학문으로서의 가족 복지, 그 다음에 기독교 그런 이제 복지, 요걸가 같이 합해져서 기독교 가족복지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 가족복지의 필요성.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다양한 가족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가족 기능이 약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가족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닌 주요 기능이 약화가 됐어. 과거의 가족들은요,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밖에 없는데 그 부모들이 다 일터로 나가요. 이러다 보니 가족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대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족에 대한 이제 책임이 이제 사회로 이완이 이제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가족을 갖다가 양육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회 기관으로 이제 이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가족 기능의 약화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입 관점의 변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1980년대 이전까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이제 보호는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걸 되도록이면 이제 안 했죠. 최소했는데, 그러나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가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을 꺼리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조차도 가족에 적극 개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니네 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키워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국가의 인적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양한 가족 유형과 욕구의 다양화로, 오늘날 산업사회 획일주의에서 이제 다원주의로 가치관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맞벌이 가족, 독신 가구, 1인 가구, 뭐 수많은 이혼, 재혼 가족 증가와 소년소녀, 네, 가족 동거 가구, 동성애, 공동체 가족 등 이런 등장과 증가가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분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 이유에서 다양한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족복지 대책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의 유용성 증가가 네 번째인데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접근보다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다가, 왜냐하면 개인도 중요하고 전체 가족도 중요한데, 네, 가족 복지는 전체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다 이게 효과적이다. 왜 가족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가족의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걸 대표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문제를 만약에 일으켰다면 그 아이가 문제아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를, 가족의 그런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를 대표하는 증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가족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이를 치료해서 집으로 보내도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가족 단위로다가 접근하는, 그래서 가정 놀이 치료도 이제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의 유용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죠. 가족들이 요즘에 모여서 밥 먹기 쉽지 않지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얼굴도 진짜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녁에 아침에 어린이집 갔다가 특히나 이제 한부모 가족인 경우 그냥 어린이집에서 계속 24시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어요. 네, 일단은 자기 개별화된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24시간 그 아이를 이제 돌보고 단체 생활을 계속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아빠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엄마 아빠 잠시 봤다가 또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놀이 치료에서는요, 가족이 다 모여서 노는 거예요. 신체놀이를 해도 좋고 소꿉장난을 해도 좋고, 네, 가족 정원을 꾸며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근접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는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네, 그것만 해도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무엇을 뭐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놀아만 줘도 아이들의 문제가 크게 많이.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도 함께 있어주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피로를 갖다 그 욕구 충족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순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자랄 수가 있었죠. 또 보겠습니다. 네, PPT 57번을 보면 가족의 기독교 사회복지적 접근에서는 첫 번째가 성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서적 측면을 볼게요. 네, 교회의 주요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섬김, 봉사, 선교 이런 이제 사명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은 지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고통을 나누고, 네, 그리고 지체들을 연합하는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며 세상에서도 지체에 대한 나눔과 돌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주요 사명이 복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주요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봉사, 선교, 요것이 같이 수레바퀴가 양수레바퀴가 이렇게 같이 굴러갈 때처럼 그렇게 이제 성서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인 이제 가정이 그 인격 성장의 요람으로서, 네, 또 하나님의 은총에 이제 그런 매개체로서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함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고, 그리고 또 가족 복지를 강화를 해서 건전한 기독교 가정을 육성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성서적인 측면인 거죠.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교단이 있죠. 이런 의해서 성경과 교리에 의해서 실시가 되죠. 일반 사회복지하고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일반 사회복지는 욕구를 갖다 결핍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거기서 끝나지만 기독교 사회복지는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적인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인격을 위한 서비스.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추고 위한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가치관과 성서적 가치관이 융합된 가족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게 접근 방법에서는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첫째가 이혼가족,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재혼가족, 여기 책에는요, 세 번째 싱글맘 가족, 여기까지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가족의 그거를 다 이제 다루려면 그 가족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 가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혼 가족을 보겠습니다. 이혼 가족 상담 및 이혼 상담 및 치료. 이혼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깨물어내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법적 관계까지도 다 이제 남남으로 되는 이런, 그래서 경제적 이혼과 자녀 양육의 이혼 등과 여러 가지 절차를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갈등적 결혼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혼 상담을 해서 무엇이 나에게 정말 철저하게 대차 대조표를 펴놓고요, 이혼을 했을 때 무엇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이혼을 했을 때 무엇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갖다 철저하게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 다뤄야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혼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가족회의를 또 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개입이 될 수가 있고요. 이혼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그래도 이혼을 하겠는지,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혼 상담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정말 이혼 상담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오죽해서 이혼을 할까? 요즘에 이 시대의 부부 문제 심각하죠. 옛날에는 전통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결혼에 안정성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그만큼 안정성은 있었으나 행복했냐?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제 그 전통적 가정에서는 그래도 부부가 화목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깨지는 않았으니까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 중에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혼을 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헤어지게 되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요, 물론 부부 그 자체로도 정말 평생의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 사별과 이혼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헤어질 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 자기 일생일대에 커다란 상처를 이제 본인들도 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안겨주고, 자녀들은 이혼을 했다는 그 자체도 상처지만 그 이혼한 엄마 아빠가 이혼한 이후에 환경이 가족 환경이 과연 더 나아지냐,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첫째는 경제적으로도 결핍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고,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은 당연히 따라오죠. 그리고 마음속에 또 재혼가족으로도 그렇게 넘어갔을 때 마음속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내 마음속에 마음의 지휘자로 있는데, 새로 맞아서 결혼한 새엄마 새아빠에게 또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휘자의 역할을 할 때 올라오는 어떤 반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랬죠? 경제 공동체라고. 부모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분배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와 네 자녀 어느 정도로 분배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이혼 상담 치료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혼 가족의 이혼 적응을 위한 집단 상담 이게 필요합니다. 지지 집단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이게 필요해요. 제가 논문 때문에 이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목회자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셨는데 이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네. 너무나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간호 일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책임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남편을 서포트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느닷없이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온 그런 그 수많은 그래서 자기는요 이혼하고 나서 집안에 그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커튼을 아주 완전히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쳐놓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를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어떻게 회복을 하셨냐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온누리 교회를 그때 다녔었대요. 온누리 교회 이제 그 집단 요런 가족들만 모아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가족들을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이러면서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집단 상담의 효과가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그렇구나. 내가 경험한 것이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로 나와 같이 아파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제 굉장히 의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서로 정보를 얻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지 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의 이제 사회적 관계망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 장점이 됐죠.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 중에서 이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 후 적응 집단, 자조 집단 이런 이제 집단을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제가 면담한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교회에서 이제 힘을 가장 많이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는 이혼 가족이 겪는 주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제 구직이 남성들에게 좀 더 어렵기도 하지만 또 페이가 남자보다 또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직종이 많고 빈곤 상태에 이제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 가족의 자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직업 훈련, 취업 발전 이런 거를 해서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건 국가적인 대책이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그런 이제 직종을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그렇게 또 일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직업 교육 분야에서는 그걸 다양화시키고 해서 훈련 기간을 갖다 늘리고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생계 보조를 해줘야 돼. 현실화해서 훈련 수당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서 100%다 못해주면 교회에서 그런 걸 이제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재혼가족이에요. 두 번째가 재혼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 중 두 사람이 결혼 이전에 또 다른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다 결혼 경험이 재혼 다 이제 초혼이 아니고 재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요 출발하는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을 해요. 초혼 가족에서 일어나던 문제에 많게는 한 5배, 6배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전에 낳은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복잡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다시 깨어지는 게 거의 아주 확률이 높아요. 자녀 문제가 부부가 결속이 정말 확실하게 돼서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발 묶어가지고 한쪽씩 묶어서 뛰는 게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취약한 게 재혼가족이거든요. 성공적으로 적응하기까지의 가족 생활 그 주기가 이 사람들한테도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역사, 규칙, 기대, 역할 등이 서로 이게 이쪽 아이들 둘, 이쪽 아이들 둘 이렇게 합쳐서 4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아빠한테는 자기가 장남이었는데 합치고 보니까 막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인 쪽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내가 장녀였는데 엄마 아빠 재혼해서 같이 합치고 보니까 내가 중간에 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하고 해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많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난 가족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제 자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성적인 어떤 문제가, 성적인 호기심 이런 게 에너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한 지붕에 같이 살지만 남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이기 때문에 성적 호기심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한 분은 정말 아이들을 때문에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여행 가서 자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늘 이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살피는 거죠. 그런 그 안에서의 그 성폭행 문제도 일어나고요. 정말 새아버지의 성폭행 문제며 수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재혼 이후의 생활에 대처하기를 보겠습니다.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가족 구조에 이해하고 대처하는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재혼 가족은 재혼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재혼 후에 생활에 대처하는 법,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의사소통 문제, 가족 구조 이해하고 대처하는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혼 가족은 정말 재혼 전에 정말 많은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아이들의 문제는 얼마만큼 서로가 부부가 아이들의 문제에 개입을 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미리 얘기를 하고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놀이치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재혼 가족 상담